오늘 IBK 투자증권의 전 센터장이셨던 이종우 센터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번에 뵙고 나서 바로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세계가 뭐 급전직하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 달라진 이 세계 금융과 관련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센터장님도 이 금융을 하시면서 이런 경험 예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뭐 몇 번 있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만으로 보게 되면 외환위기 때에 이제 그 상당히 그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융위기 2008년도 났을 때 그랬고, 또 중간에 한번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가 있었어요. 2011년도에 그때도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이번이 굉장히 좀 깊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발생하고 맨 마지막 국면까지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전서부터 어느 정도 조짐이 있었고 천천히 내려오는 형태였기 때문에 조금 면역이 생긴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얻어 터져버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뭐 그 전에 어떤 때 겪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만큼 굉장한 공포심이 있었고 이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이렇게 금융시장이 정말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된 게 그 코로나의 어떤 그 영향력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 드러나지 않았던 경제의 모든 약점들이 노출이 돼서 그런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좀 해본다면 뭐가 될까요? 우선 이제 뭐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동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던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동금지라고 하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도대체 이거의 영향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그 다음에 이동금지를 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이 이동금지에 따른 영향이 그 경제 수치로도 어느 정도씩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죠. 거기에다가 이동금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내려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전서부터 경기가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형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나빠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막 툭툭 튀어나오는 형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미국의 신규 실업 신청 건수 이런 것들이 한 주 만에 갑자기 340만 건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늘어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늘어난다고 해봐야 70만 건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만 건에서 갑자기 340만 건으로 뛰다가 한 주 사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비슷한 형태로서 여러 그 심리적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비슷한 모양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그거가 또 있었지만 토대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경제가 역시 안 좋은 영향 이것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좋은 형태였었지만 세계적으로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형태였었거든요. 작년도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 형태였는데 회복이 되더라도 그 회복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반기에 조금 회복이 됐다가 하반기에 또다시 나빠지는 더블 딥의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었던 형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게 얻어 터지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제 굉장히 휘청해져 버리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초기에 코로나19가 초기에 발생하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아껴둬야 될 카드들을 너무 빨리 써버리는 형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미국이 0.5% 금리 내리고 1% 금리 내리고 해서 한 달 사이에 1.5% 금리를 내려버렸거든요. 근데 전혀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19가 갑자기 확 퍼져버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갖는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고 그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경제가 갑자기 확 얼어붙어 버리면서 그 이전에 아무튼 금융시장은 더 난리가 나버리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 해도 예. 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은 이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지수의 그 폭락 상황을 보면은 저는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렇죠. 뭐 지금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금융 위기 때보다도 한 5배 높은 그 폭락률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는 거는 뭐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서부터 금융위기는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던 게 2008년도 9월 15일이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1년 반 전 정도에 미국의 조그만 지방은행들이 망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2월 정도 되면 베어스턴스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차차차차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이전에도 그 금융시장에 꾸준히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2007년도 11월 달 정도에 그 천정을 쳤고 그 다음에 2008년도 1월 내지 2월 달까지 한 25% 정도가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정도 반등을 했던 것이 이제 대충 뭐 한 5월 달 이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가 그 다음서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100 정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1600까지 떨어졌다가 그게 다시 반등을 해서 1850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1600포인트 정도에서 본격적으로 맞아버린 형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900포인트까지 이렇게 밀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 때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할 수 있었고 뭔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변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형태가 됐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바로 직전 며칠 전까지도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떨어지면 이게 그래도 이게 뭐 그 올라갈 때 못 샀던 사람들이 달라붙고 그러면 떨어졌다가 다시 또 그 반등을 했다가 거기서 또 한 번 밀렸다가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 그 변동폭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지금 뭐 한참 문제가 일어나고 기점으로 따지면 대략 한 20일 내지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났지만 그래서 이번에 영향이 얼만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아직 안 들기는 하지만 실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이 금융위기 때보다는 좀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아무튼 수치나 일화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위기가 2008년도 9월 15일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딱 파산하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도 정말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이제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근데 막 사태가 엄청나게 빨리 진전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9월 16일 정도에 이제 그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회에다 긴급 타전을 하죠. 9월 20일까지 이 그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게 되면 미국에서 9월 20일에 5조 5천억 정도의 돈이 사라져 버린다.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빨리 아무튼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다시 한번 뭐 그래서 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일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보게 되면 그런 정도로 아무튼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무튼 좀 나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그 금융위기가 나고 했을 때에 미국의 가계 자산이 2년 만에 한 20조 달러 정도가 사라져버립니다. 엄청나게 사라졌네요. 그때가 이제 20조 달러가 미국 GDP의 한 1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에 GDP 1년치가 전부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가계의 부가 줄어들다 보니까 미국의 지역에 따라서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30%씩 막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어디에다 제일 크게 영향을 주냐면 이제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자동차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막 코로나19로 해서 사태가 막 진정이 이게 벌어지니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자동차 이게 줄어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 이럴 때도 그랬었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1,600만 대 정도 자동차가 팔립니다. 그게 이제 2008년도 말 정도가 되면 900만 대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40% 넘게 줄어드는 거죠. 매달마다 실업자가 70만 명씩 나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뭐 그 혼란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금융시장의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MMF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빠지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미국의 그때의 이제 그 기록들을 한번 보면 그 리먼 브로더스가 망하잖아요. 이제 리먼 브로더스도 MMF를 발행을 해서 소화를 시켰거든요. 그 중에 한 1.2% 정도가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이게 모기지 상품으로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어느 날 하루 동안은 미국 전체 MMF에서 5천억 달러가 하루에 빠져나가는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그 MMF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MMF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아주 현금 유동화 시키기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간 많이 걸리지도 않고 굉장히 짧게 들어가면서 현금 유동화를 시키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보면 부도가 나거나 그럴 그 위험이 있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로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율은 굉장히 낮은 거고 대신에 이제 그 내가 원금을 이렇게 맡겼을 때 그 원금이 손실이 나거나 이런 거 없이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은행에 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무튼 이자율은 굉장히 낮고 대신에 그냥 오늘 가서 이렇게 내달라고 그러면 뭐 그 이자 손실 별로 없이 그냥 해주는데 보통 뭐 저기 그 정기예금이 한 5%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이율 보면 한 0.5%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은행이 이제 언제든지 빼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제 놔둔 거가 금융시장에서는 MMF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2% 모기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니 그 얘기하니까 야 이게 내 원금이 다 못 찾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여러 군데로서 이제 몰리기 시작했던 게 하루 사이에 5천억 달러가 빠져나가면 이게 엄청난 액수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물론 이제, 강도가 좀 낮은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보면 한 10년 전 정도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런 일을 겪다가 보니까, 이 정책을 펴는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리 좀 안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뭐를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MMF 빠져나가지 않게 거기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하는 모든 돈들은 정부가 다 대출해준다. 뭐 이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강도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지나 보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현재로서 내면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나중에 되면 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어서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은 조금 복잡하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빠른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막는 이런 쪽도 옛날보다는 기술이 조금 발전해 있다 이런 상태로서 아마 정리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해결책으로 금융과 관련해서 많은 조치들을 취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금융이 아니라 실물의 문제다. 실물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효과가 먹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 금융의 문제, 실물의 문제 이렇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금융위기는 금융에 의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실물의 영향을 덜 받아서 이거는 빨리 회복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실물 쪽에서 위기를 이게 맞은 거기 때문에 이건 훨씬 더 다스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복되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금융 쪽에서,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위기가 터지고 그게 실물로 넘어오는 데까지 2달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달도 안 걸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융으로 올라가든지 금융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물로 내려가든지 이것 사이에 별다른 시차의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실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더 심각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제 실물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 금융 쪽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엉망이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못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미국의 국채를 만약에 A라고 하는 은행이 갖고 있으면 그 미국의 국채는 워낙 담보력이 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B 은행에다가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금융위기가 한참 때에는요, 미국의 국채를 맡기고도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거나 이러질 못합니다. 그런 정도로 서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금융기관 같은 데는 파산하고 난 다음에 그 자산을 전부 다 정리하는 데에서 전혀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은 미국의 국채 이런 것들이 500억 달러 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자산이 담보로 들어가서 돈을 빼가지고 이걸 갖고 메꿔 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놔뒀느냐. 나중에 청문회에서 물어보니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게 뭐 하도 사람들이 와서 몰려와가지고 돈을 내 거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담보로 맡겨가지고 다른 데에서 이 돈을 빌리려고 그러더라도 그 은행들이 이거를 뭐 들어주질 않으니까 우리가 국채를 갖고 있던 뭘 하던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물 쪽에서 먼저 시작했느냐, 금융 쪽에서 먼저 시작했느냐, 이거는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정도이지 결국에 나중에 가게 되면 달걀은 닭이 되고 닭은 또 달걀을 낳고 이렇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기관들이 그때는 훨씬 더 부실했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부실한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쿠션은 지금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